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 도시는 사실은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또 개선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을 쭉 거쳐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8세기에 우리 산업혁명,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화 도시로 집중했고 그에 따라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전염병,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상하수도 등을 건설하면서 도시개조 사업을 19세기에 쭉 했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을 이렇게 분리하면서 근대적인 도시계 체계를 만들어서 또 이 산업화 이후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20세기의 경제성장과 맞물려서 도시가 큰 성장을 했었고요. 또 이 부작용으로 1980년대 체르노빌 원전부터 시작해서 위험사회들이 이제 대단했고 계속 변달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아마 도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제기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도 지난 한 30년간 도시 재난에 한없이 취약했었던 구조였었죠. 뭐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우면산, 싱크홀이라든지 다양한 반복되는 도시 재난. 여기에는 항상 서울의 그 인프라가 문제화됐었고 또 서울은 인프라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적인 재난이라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한번 자세히 보면 오히려 서울에 있는 인프라가 도시 기능이 어느 정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정상적이고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또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 앞에 일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그런 인프라가 서울엔 구축이 됐었고요. 집에서 머무르면서 비대면 사회 또는 자가격리 등에서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집에 머물면서도 생활이 가능하게 했던 배송 시스템, 이게 급증한 30% 이상 급증했지만 여기에도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류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졌었고요. 대중교통 기피 현상 크게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이 또 대응해서 마련했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이런 그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서울의 다양한 공원 녹지 시설들, 이것이 야외 공원 증가율이 50% 이상 증가됐었죠. 그래서 공원 녹지 시설의 역할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서울의 인프라가 다른 세외 대도시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그 장점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한 번으로 이게 족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마 좀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연재해 재난,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겪어왔던 건데 추가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탈세계와 각국 도생, 탈도시와 삶의 방식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보면서 서울은 좀 이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대응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 이제 인프라 쪽을 한번 검토해 보면은 우선 그 큰 방향으로 보자면 서울은 전 세계 글로벌 뉴욕, 런던, 파리 등과 같이 대응하는 글로벌 도시의 기능도 있고요. 또 4,500만 대한민국의 수도의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2,500만 광역 도시의 역할, 그다음에 1,000만 최근 들어서 이제 900만 대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시민의 생활 도시 다양한 서울의 도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유지되면서 선제적 예방을 하고 만약에 감염병이라든지 나타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이런 공간 구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틀하에서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안합니다. 키워드로 보자면 이 재난에 대응한 회복 탄력적인 공간 구조, 또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이 회복 탄력적인 공간 구조 강화가 큰 방향일 것 같고요. 회복 탄력성이란 것은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우선은 자족성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 났을 때 내 동네, 집을 포함해서 한 5분 거리의 생활권 단위에서 이 안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자족성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고, 마침 서울은 116개의 생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개 권역이 있고, 그래서 이 차에서 좀 자족성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서울이 대도시의 기능을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다양한 다양성 있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심은 도심대로
그 중심지, 광역 중심이나 지역 중심지대로 다양한 그 공간들이 운영이 되면서 한 곳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연결성입니다. 뭐 대중교통이나 보행이나 물리적인 연결도 필요하지만 인터넷이라든지 뭐 정보망,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이동권과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좀 강화되면 어떤 그 넥스트 팬데믹 시대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간 구조, 또 이동권 안정성을 대응하는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 세 가지 분야의 9개 사업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간 구조인데, 서울은 사실은 천만에 세계적으로도 고밀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단핵으로 만약에 집중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또 분산을 하게 되면 뭐 물류 체계라든지 도시가 갖고 있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핵 분산형 적정한 밀도의 다양한 중심지 체계를 분산해서 다핵 분산형 중심 체계로 해서 자족성과 그다음에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도보로 생활 가능한 자족형 근린 생활권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역세권과 연계한 생활권을 만드는 게 이제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서울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 이 두 가지가 큰 방향일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 세 가지 사업을 이제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그 비대면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비대면 사회에서도 그 생활이 가능한, 도보로 접근 가능한 자족형 근린 생활권을 조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내 집 주변으로 해서 한 5분 거리에 웬만한 생활 서비스가 다 갖춰져 있어서 자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단위인데, 서울에 지금 116개의 지역생활권, 동네 단위의 지역생활권이 기초 단위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여기에 300여 개의 서울의 역세권과 연계를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근린 생활권의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동을 최소화하고 도보권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생활권 단위의 공간 체계를 좀 구축 강화하는 게 첫 번째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활권 녹지 체계. 기존에는 지금 내사산, 외사산, 한강 등 다양한 자연 자원과 둘레길이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내 주거지에서 걸어서 나와서 녹지 체계로 연결해서 자연 공간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그 생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이게 뭐 정신적 육체적인 그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공기에 대한 순환을 유도하는 바람길, 그다음에 이제 뭐 녹색 체계 해서 내사산 외사산에서부터 주거지까지 쭉 연결하는 녹지 체계 구축, 이제 두 번째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좀 더 크게 서울의 그 대도시권의 역할도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 5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서부권, 동부권, 동남권 이렇게. 그래서 권역별로 직주 균형이 있어서 이동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공간 구조.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권이나 동부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 권역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일자리를 강화해서 직주 균형에 대한 그 사업을 쭉 펼쳐지게 되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동 안전성 보장입니다. 이번에 그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기피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뭐 지하철 이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고요. 세 가지 사업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해서 서울형 크린 크리도어를 구축을 제안합니다. 지하철, 버스 등을 이용해서 장거리 교통을 이용할 때는 좀 이 지하철역이라든지 또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해서 그 방제라든지 또는 뭐 감염에 대한 그 시스템을 강화해서 방역 강화 또는 홈잡도를 완화하는 그런 방향을 하고요. 감염병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단계적으로 개방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중단거리, 그러니까 보행이라든지 자전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개인 대안형 교통시설이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적인 교통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녹색 교통 크린 코리도어, 그래서
녹지 공간의 연결로 보행 자전거 도로가 주거에서부터 외곽까지 쭉 연결할 수 있는, 뭐 필요하면 철도라든지 도로의 지하화를 통해서 연결 녹지축 확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 특히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조금 기피 현상이 이제 아마 심화될 거고, 특히 뭐 9호선 또는 2호선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많은 혼잡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혼잡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용량 증대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인 GTX ABC 노선이라든지 남부급행, 강북순환선 등 지금 혼잡도가 많은 구간에 있어서는 혼잡도를 저감할 수 있는 인프라에 과감한 투자가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그 시설도 공기 정화라든지 환기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대중교통이 이제 좀 고급화, 위생적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하철, 버스 외에도 다양한 신교통 수단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 특히 앞으로 이제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전용 도로라든지 또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대한 교통 수단들이, 개인 교통 수단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뭐 이번에 크게 저희 그 나라에서 또는 서울에서 대안했던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 지금도 잘 돼 있는데 조금 더 서울형, 한국형 방역 모델을 좀 강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세 가지 사업인데, 우선 첫 번째는 방제 거점 빌딩입니다. 이 방제 거점 빌딩은 일본의 그 지진에 대응해서 평상시에는 업무 빌딩으로 사용하다가 이게 필요한 게 방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비상용 발전소라든지 급수시설이라든지 의료자원, 뭐 이런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인데, 여기에 뭐 공공의료 서비스라든지 비대면 의료시설 설치해서 어쨌든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제 거점, 서울형 방제 거점 빌딩을 만들어서 권역별로 중요한 중심지에 이걸 설치하는 걸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그 큰 역할을 했던 공공시립병원의 역할들도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공공시립병원의 역할도 하지만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시립병원의 설립도 이제 제안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에 거의 권역별로 시립병원이 다 설립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동남권에는 시립병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물론 동남권에는 그 세계적인 민간 병원은 있지만,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동남권까지 포함해서 서울시 권역에 좀 균형 잡힌 시립병원을 추정합니다. 마지막 사업으로는 생활권 단위의 공공보건지소, 지금 서울의 동 단위로 자치구별로 보건소는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생활권 단위로 공공보건 지소를 확충해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하거나 또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이런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는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또 이 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그런 선두 시설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됐고, 지금 많은 그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좀 더 이제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또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사업으로 이제 아마 발전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지금 서울시는 20년 후 2040년을 계획으로 한 서울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서울의 안전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을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 아마 안전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미래 서울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들, 전문가 의견들을 좀 받아서 보완해서 이번에 20년 그 장기 계획에도 한번 반영해서 법적인 추진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